안녕하세요. 정원아빠입니다. 이번 영상이 45번째 영상이더라고요. 꽤 많이 찍었습니다. 2020년 3월에 첫 영상을 찍을 때만 해도 상당히 수줍고 어색하고 이상했는데 5년이나 지났는데 지금도 수줍고 어색하고 이상하고 그렇습니다. 지난 영상들을 제가 다시 보기 하니까 정말 고급 정보들을 다 가르쳐 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즘 제가 일이 너무 많이 줄었구나, 너무 많이 가르쳐서 아무도 안 오는구나 라는 게 너무 느껴집니다. 그 정도로인가요? 뭐 경기 탓이겠죠. 진짜로 제 영상들만 보면 설계 및 시공 그리고 건축주가 알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아서 정말 큰 위험에서 안전하게 벗어날 수 있을 거예요. 심지어 건축사님, 시공사, 현장 소장님들도 잘 모르고 잘 놓치시는 부분까지 다 가르쳐 드렸더라고요. 이 정도면 정말 노다지 캐신 거죠. 이런 거 가르쳐 주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영상은 제가 28년 동안 건설업계에서 설계, 공사 감독, 현장 시공, 현장 공무, 현장 소장,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건축 감독, 컨설팅, 건축 자문, 하자 자문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건축주님들을 가르쳐 드리고 있는 건축주 아카데미 교육 내용입니다. 제가 직접 경험을 한 토대로 가르쳐 드리는 것이다 보니까 다른 곳에서는 접하기 매우 힘든 내용들이에요.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모르는 내용들입니다. 그만큼 건축에 대한 고급 정보가 상당히 많습니다.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경험을 못 해본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 내용들이죠. 제 영상만 잘 공부하면 웬만한 허접스러운 건축사님이나 실력이나 경험이 없는 현장 소장님보다는 월등히 많이 아시는 건축주님이 되시는 겁니다. 아셨죠? 제 영상을 보시는 건축사님들이나 그리고 시공 관계자분들이 많이들 오해하시는데요. 저는 건축주를 위한 영상을 만드는 것이지 건축사님들이나 시공 관계자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너무 편파적이고 악의적으로 영상을 만들었다고 항의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모두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좋은 건축사님들, 좋은 시공사, 그리고 좋은 현장 소장님들 분명히 아주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정말 훌륭합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나쁜 건축사님, 그리고 실력 없는 건축사님, 그리고 나쁜 시공사, 나쁜 현장 소장님, 실력 아예 없는 현장 소장님 등등 아주 많이 계십니다. 지금도 제가 경험을 하면서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가르쳐 드리는 것은 나쁜 건축사님, 나쁜 시공사, 나쁜 현장 소장님을 피하고 걸러서 좋은 건축사님, 좋은 시공사, 그리고 좋은 현장 소장님을 만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가르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건축주님이 어느 정도 아셔야 한다. 그래야 잘 고르실 수 있다. 그래야 바로 잡을 수 있다. 그래야 요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가르쳐 드리는 것입니다.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마시고 오해하지 마시고 건축주님들이 애타게 찾으시는 좋은 건축사님, 좋은 시공사, 그리고 좋은 현장 소장님이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저도 항의 댓글, 항의 전화, 항의 이메일, 항의 쪽지 이런 것들을 받으면 정말 맥 빠지고 힘듭니다.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나, 사서 고생을 하나, 누가 뭐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뭐 등 떠미는 것도 아닌데 이걸 왜 하고 있나 라는 자괴감에 빠져서 한동안 영상도 안 찍은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소 이해가 안 가는 부분과 이상한 부분, 그리고 본인 경험과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나랑 틀리구나 라고 이해하시면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속이려고, 이익을 취하려고 이 영상을 찍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제 경험을 가르쳐 드려서 피해를 줄이라는 뜻에서 영상을 찍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의 전화, 항의 이메일, 항의 쪽지, 항의 댓글 이런 거 안 받겠습니다. 네,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주님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저 힘내라고 응원 댓글과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래야 욕먹더라도 힘을 내서 영상을 더 만들 수 있겠죠? 구독자 1만 명 한번 같이 가봅시다. 오늘 영상은 공사 착공 이후 17주차, 18주차 공사 중 건축주님이 꼭 챙기고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집중하세요.
착공 후 17주차 이때쯤 되면 마감 공사들이 많이 들어오실 거예요. 외부, 내부 막 정신 없을 거예요. 아, 사람들이 많으니까, 작업자들이 많으니까 아, 이제 공사할 만 난다 라고 하시는데, 현장은 작업자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도 문제가 많이 됩니다. 적당히 들어왔다가 순서에 맞춰서 나가고, 선행공정, 후행공정이 쳇바퀴 돌듯이 들어가고 나오고 이렇게 관리되어져야 합니다. 그런 관리들을 공정관리라고 하죠. 그런 관리들을 잘 해야 됩니다. 17주차에도 마찬가지로 15주차, 16주차처럼 작업자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연속적으로 공사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17주차에 꼭 확인해야 될 사항은 석재 두껍석하고 창대석이 설치가 될 거예요. 두껍석의 물매를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두껍석은 캠 역할을 하는 겁니다. 난간이라든지 석재가 쭉 올라가면 그 위에 뚜껑을 덮는다라는 느낌의 두껍이거든요. 그래서 두껍석은 50mm 이상이 돼야 되고, 그리고 물 구배가 여기 먼지가 쌓일 거 아니야. 먼지가 쌓이니까 구배가 안쪽으로 져 있어야지, 외부 쪽으로 구배가 져 있으면 물이 외부로 떨어져서 외벽면을 오염시킬 수 있으니까 두껍석은 옥상 쪽으로 구배가 져야 됩니다. 그리고 창문에 보면 외부에 창대석이 있는데, 창대석이나 창대 후레싱은 바깥쪽으로 구배가 져야지 안쪽으로 구배가 지게 되면 그쪽에 물이 고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구배가 되고, 두껍석이나 창대석은 외벽면에서 3cm 이상 튀어나와야지 물공기가 돼서 창대석이나 두껍석에 쌓여있던 먼지랑 이물질들이 벽을 타고 오염되지 않게 물공기가 되니까 3cm 이상, 30mm 이상 돌출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외부 석재가 마감이 어느 정도 되면 코킹을 쏘게 되는데, 이 코킹 마감 자재를 잘 확인해야 됩니다. 간혹 이렇게 977이라고 하는 실리콘을 쓰기도 하는데, 이거는 오래되면 터집니다. 그래서 외부 석재는 꼭 이렇게 다우실이나 다우닝 988 이상으로 실리콘을 써줘야지 오랫동안 실리콘이 터지지 않고 흘러내리지도 않고 오랫동안 원형을 보존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리콘은 988으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실리콘을 쏘기 전에는 항상 그 틈이 있잖아요. 그냥 실리콘만 쏘게 되면 그 부분이 오래되면 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렇게 생긴 백업젤을, 스티로폼이거든요. 이런 백업젤을 먼저 줄눈에다 밀어 넣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실리콘을 쏴야지 터지지 않고, 만약에 실리콘이 터지더라도 그 안으로 빗물이 안으로 들어가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 백업젤을 꼭 제대로 잘 시공을 해달라고 하셔야지 하자가 줄어듭니다. 이 백업젤을 시공 안 하고 실리콘만 쏘면 이 실리콘이 조금만 뜯어져도 그 안쪽으로 물이 타고 들어가서 안쪽으로 빗물이 흘러내리면서 앵커를 타고 실내로 빗물이 많이 유입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안쪽에 곰팡이라든지 결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꼭 이 백업젤은 꼭 확인하셔서 꼭 모든 줄눈에는 실리콘 쏘기 전에 이 백업젤을 꼭 시공해 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 줄눈은 실리콘의 색상도 여러 가지니까 꼭 미리 샘플 시공을 해서 어느 게 석재랑 잘 어울리는지 실리콘의 색상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냥 나중에 뭐 해놨는데 이거 아닌데 라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다 뜯고 다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샘플 시공 해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고 너무 도드라지거나 너무 이상하거나 하지 않는 줄눈으로 시공할 수 있게 건축주님이 선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외부에 지붕 같은 거 마감을 하려면 지붕에 시멘트 액체 방수나 아니면 비노출 우레탄 방수나 아니면 고마스 방수, 아스팔트 방수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됩니다. 경사가 져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으로 물이 흐를 수 있어요. 우수가 아니면 결로수가 내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꼭 액체 방수나 아니면 비노출 우레탄 방수나 아니면 고마스 방수 이런 방수를 해주셔야지만 지붕재를 설치했을 때 결로나 만약에 혹시 모르는 우수에 대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외부 테라스나 발코니 이런데 빗물이 닿는 부분에 바닥 방수를 하시기 전에 면 처리를 잘 하시고 물이 고이는 데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물이 고이면 그 부분 약간 파츠해내서 물이 고이지 않게 보수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방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비노출에탄 방수나 시멘트 액체 방수를 하고 그 위에 보호 울타리나 방수 보호제를 깔고 그 다음에 묵은 콘크리트를 타설하셔야 됩니다. 이 묵은 콘크리트는 이 방수층을 보호하는 묵은 콘크리트예요. 그래서 보통 10cm 이상은 해줘야지 보호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께도 확인하시고, 묵은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는 와이어 메쉬를 깔고 크랙 방지를 최소화하고
하고 그 다음에 타설 시에 미장공이 와서 물구배를 잘 잡아서 약간 경사가 지더라도 물이 한 번에 쫙 빠지게, 물이 고이지 않게 물이 한 번에 쫙 빠질 수 있게 구배 미장을 잘 해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주택 같은 경우에 바닥 난방을 하는데 판넬 히팅이라고 하거든요. 그 판넬 히팅의 두께를 확인하시고 층간소음 방지제가 들어갔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추결층이 들어갔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난방 배관 엑셀 파이프를 까는데 이 배관 크기는 15mm로 하셔야 됩니다. 간혹 12mm로 시공하시는 분도 있는데 12mm로 하게 되면 배관이 좁기 때문에 난방 면적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5mm로 하셔야지 제대로 된 바닥 난방을 하실 수 있습니다. 12mm로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건축주 모르게. 그렇기 때문에 설계에는 15mm인데 시공사들이 15mm는 잘 안 꺾이고 비용이 좀 들어가니까 12mm는 잘 꺾이잖아요. 그러니까 12mm로 쉽게 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15mm 확인하시고요. 난방 배관의 간격은 보통 거실은 20cm 이하가 돼야 되고 방은 15cm 이하가 돼야 됩니다. 근데 요즘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이 많아서 거실도 15cm 이하로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냥 20cm 이하면 되는데 바짝바짝 해달라고 요청을 미리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몰탈 마감선을 잘 확인하시고 제가 저번 주에 얘기했죠. 먹줄을 딱 띄워서 그 부분을 표기해서 거기에 딱 맞춰서 시공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하시고 그리고 난방 배관 위에 몰탈은 25mm 이상이 되면 난방이 안 돼요. 잘 한참 데펴야 되기 때문에 25mm 이하가 될 수 있게 꼭 그 난방 배관 위에 몰탈 마감선까지 25mm가 될 수 있게 이 부분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바닥 몰탈을 타설하기 전에 근생이든 주택이든 똑같습니다. 바닥에 구멍이 없는지 그리고 돌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다 보강을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냥 바닥 몰탈을 타설하게 되면 몰탈이 그 구멍들로 다 떨어져서 하부층에 곰보가 생겨요. 아니면 그 부분이 이렇게 움푹 들어가서 그 부분을 보수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꼭 바닥 몰탈 타설하기 전에 바닥에 구멍이나 이물질이나 아니면 뭐 요철이라든지 아니면 도출될 부분 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꼭 확인하셔 갖고 정리를 한 다음에 바닥 몰탈 타설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바닥 몰탈을 타설한 다음에 미장공이 와서 기계 미장이라고 합니다. 해미샷 기계로 바닥을 문질러서 물을 쫙 빼면서 바닥을 수평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수평하게 잘 만들어야지 울퉁불퉁하지 않습니다. 바닥이 울퉁불퉁하거나 바닥이 막 높낮이가 있으면 걸어 다니실 때 되게 힘들고 그리고 바닥 마감제를 하더라도 삐그덕 소리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구슬도 막 굴러가는 경우도 많고 아무튼 그런 경우가 없게끔 신신당부하셔서 바닥 수평 레벨을 잘 맞춰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붕에 방수가 끝나셨으면 단열재를 부착해야 되겠죠. 주택 같은 경우에는 단열재를 내부에다 붙이면은 다락 높이가 낮아지기 때문에 외부에다가 단열재를 붙이는데 후부착할 수밖에 없겠죠. 후부착을 하더라도 최대한 지붕 경사면에 바짝 붙이고 그 안에 빈 공간이 없게 만약에 빈 공간이 있으면 우레탄 폼으로 빈 공간을 다 채우고 그리고 단열재 사이사이에 폼을 다 싸서 빈틈이 없게 단열재를 시공해야 됩니다. 틈이 생겨서 공기가 들어가면 그 부분으로 습기하고 공기가 들어가서 온도차, 결로를 유발하고 그리고 누수 위험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빈 공간 없게 단열재를 밀봉해서 지붕에 바짝 붙여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붕 징크 작업들이 들어오겠죠. 징크 작업이 들어오면 앵커 같은 거 심는다고 단열재 파내가지고 거기다 앵커 심고 그냥 설치하게 되면 그 앵커 심은 부분으로 누수가 생기고 그 부분으로 결로가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앵커를 심은 다음에 방수 보강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단열재 보완을 하고 그 다음에 틀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내수합판 깔고 그리고 방수 시트 깔고 그리고 델타 멤브레인 깔고 그 다음에 징크 판넬 까는 겁니다. 이 순서대로 잘 공사를 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하셔야 됩니다. 단열재는 아주 중요하니까 단열재를 아주 밀봉이 잘 되게 작업을 했는지 건축주님이 꼭 올라가서 확인하시고 만약에 틈새나 연결 부분 벌어진 부분들 그리고 덜 채워진 부분들은 건축주님이 꼭 보완 시공해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지붕이라 안 보인다고 대충 시공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꼭 체크하셔야 되겠죠. 여기까지 17주차입니다. 그리고 착공 후 18주차 계속 전기 설비 배관들은 계속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소방 배관이나 이런 것들도 계속 작업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외부 석재 작업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가 될 때입니다. 그러면 건축주님이 꼭 외부 비계 해체하기 전에 꼭 올라가서 문제되는 것들이 있는지 깨지는 게 있는지
내색 나는 게 있는지, 귀퉁이 나간 게 있는지, 그리고 중국 글씨들, 라벨들이 지워졌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실리콘이 제대로 예쁘게 잘 싸졌는지, 백업재들이 설치가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누가 확인하라고요? 건축주님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현장 소장님이나 작업자들한테 좀 확인해 달라고 하면 다 확인했다고 계속 뻥칩니다. 근데 막상 올라가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건축주님이 외장이니까 외부에서 남들이 보는 거니까 꼭 확인하시고, 현장 소장님이 멀리서 밑에서 보면 안 보여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 집 내 건물이니까 건축주님이 직접 올라가셔서 그 외장 마감재 상태들을 확인하셔서 보수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외부 비계 해체되고 나면 보수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힘드니까 꼭 비계 해체하기 전에 건축주님이 외부에 올라가셔서 꼭 점검하셔야 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외부 창호 설치를 하게 되면 큰 창호들 있어요. 거실 창호나 아니면 큰 창호들은 목재나 벽돌로 고여놓고 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처짐이 생길 수 있으니까 꼭 철제로 고정할 수 있게, 고정해서 보강할 수 있게. 틀만 설치했을 경우에는 괜찮은데 나중에 그 무거운 유리를 설치하게 되면 이 무게 때문에 창호가 이렇게 기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보수 보기가 되게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철제로 보강할 수 있게 미리 지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창호의 수직 수평을 잘 확인하시고, 크기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크기가 틀리거나 아니면 수직 수평이 안 맞는 경우에는 과감하게 철거하고 다시 시공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외부 석재 작업하기 전에 에어컨 배관 설치하고 나면 외부 도시가스 업체들이 들어와서 도시가스 배관 작업을 합니다. 외장 마감재가 석재인 경우에는 이 석재 사이에 도시가스 배관을 스텐으로 매입할 수 있습니다. 외부에 도시가스 배관이 돌출이 되게 되면 도둑놈들도 그거 타고 올라다니고, 그리고 페인트를 칠하는데 페인트가 2, 3년 되면 다 벗겨집니다. 그리고 그 배관 라인들이 보기가 흉하죠. 그리고 거기 먼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 사이에, 단열재 그 사이에 도시가스 배관을 스텐으로 해서 매입을 해서 외부에서 안 보이게 시공을 하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도 설계할 때 매입 시공으로 설계해 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도면에 반영이 안 됐으면 시공사 견적할 때 이 도시가스 배관을 꼭 석재하고 단열재 사이에 스텐으로 매입해서 시공하는 걸로 견적을 요청을 해서 매입 시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도시가스 배관을 작업을 하면 도로에서 가까운 쪽으로 해서 올라와서 주택의 내부 천정으로 해서, 보통 후렉시볼 배관이나 스텐 배관으로 해서 천적 속으로 해가지고 도시가스 배관이 됩니다. 그래서 보일러실까지 도시가스 배관이 가고, 그 다음에 보일러실에서 주방까지 도시가스 배관이 됩니다. 혹시 요즘에는 다 전기 렌즈 쓰신다고 주방까지 도시가스 배관을 안 내려놓는 경우 많아요. 전기 렌즈가 화력이 안 좋다고 다시 도시가스로 설치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배관도 주방까지 꼭 배관해달라고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외부 창호가 설치가 되면 단열 사춤을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실리콘으로 방습 실링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빗물이 안쪽으로 안 들어오겠죠. 그리고 단열 사춤을 하는 이유는 결로가 차지 말라고 단열 사춤을 하는 거예요. 단열 사춤을 안 하시고 그냥 실리콘만 쏘시는 분이 있는데 이 부분으로 결로가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열손실이 커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옹벽하고 창호의 그 사이 틈은 꼭 우레탄 폼으로 사춤을 다 한 다음에 실리콘으로 한번 밀봉하고 그 다음에 미장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부에 미장 작업을 막 하게 되면 배부름 없게 면을 잘 잡아달라 하고, 그리고 이렇게 생긴 코너 비드를 잘 설치해 갖고 코너 부분이 각이 딱 떨어지게 시공을 해달라고 하시고, 그리고 근생 부분 걸레바지 부분은 걸레바지 비드라고 이렇게 생긴 아연도 철물인데 걸레바지 비드를 쫙 설치를 해서 선이 딱 맞게 이 걸레바지 비드가 설치가 돼서 나중에 깨끗하게 걸레바지가 칠해질 수 있도록 걸레바지 비드 꼭 설치해 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코너 비드, 요거는 걸레바지 비드, 요거는 무조건 근생이나 미장 공사에는 이거 꼭 두 개는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깨끗하게 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석고보드 부착 시에도 이 코너 부분에는 코너 방지 비드를 꼭 설치해 달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석고보드를 보통 주택 같은 경우에 콘크리트 옹벽면에 석고보드 한 장을 붙이는데, 한 장을 붙이게 되면 원피라고 합니다. 근데 이 원피만 하게 되면 금방 부서집니다. 그래서 부서져서 벽이 울퉁불퉁 막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석고보드는 두 겹을 하셔야지 이게 파손이 안 되고, 그리고 소음이나 단열에 좋고, 그리고 시멘트에 독이 있습니다. 시멘트 독이 있는데
되는데 콘크리트, 시멘트 독이 실내로 많이 유입이 안 되게 차단하는 효과가 있으니까 꼭 석고보드 투피를 하시고요. 주택 같은 경우에는 단열이나 그리고 소음 방지를 위해서 석고보드 한 장을 대체해서 아이소핑크 10mm를 붙여주고 그 다음에 석고보드 한 장을 해서 석고보드 2P 대신 시공을 많이 한다. 이렇게 되면 단열이나 소음이 아주 월등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아이소핑크 10mm 한 겹, 그 다음에 석고보드 9.5T 한 겹, 이렇게 한 다음에 실크 벽지를 딱 바르면 아주 완벽하게 따뜻한 내부 공간이 됩니다. 여기까지 18주였습니다. 오늘은 착공 후 17주차, 18주차 가르쳐 드렸습니다. 내용이 좀 많죠? 15주차, 16주차 여기에 공사 진행하는 것들도 17주차, 18주차에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같이 15, 16, 17, 18을 같이 보시면서 체크하셔서 계속 공사 진행되는 상황하고 맞춰가지고 체크할 거를 메모하셔가지고 현장 소장님한테 확인해 달라고 하시고 아니면 건축주님이 직접 가서 현장에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19주차, 20주차 이제 거의 이제 공사가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열심히 하시면 공사가 사용 승인까지 무사히 마무리되겠죠.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응원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자 1만 명까지 같이 함께 열심히 영상 찍어 보겠습니다. 화이팅! 안녕!